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스 인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 함께하는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죠?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아마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지금 중국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주나라 이후에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바로 진나라 진시황제까지 살펴보았죠. 진시황제 이후에 너무나 이제 대규모의 대토목공사,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 이런 것이 대토목공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에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자 그 밑에 있었던 바로 항우라고 하는 사람과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중국 땅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혹시 들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안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초안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인데요. 이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다룬 것이 하나 있죠. 장으로 시작하고 기로 끝나는 바로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의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항우와 유방 중에 바로 유방이 만든 한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중국의 주제 2-3 바로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먼저 전한시대입니다. 한나라가 처음에 이제 전한시대가 있다가 중간에 신나라라고 하는 왕망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후한시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전한시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전한시대, 그냥 한나라죠. 한나라를 연 사람이 아까 살펴봤었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방은 우리가 이제 고조라고 부릅니다. 이제 호칭을 고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재통일한 왕이죠. 이 유방은 고조죠. 고조는 한나라를 통일하고서 어떠한 체제를 선택을 하게 되냐면 바로 군국제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주나라가 어떠한 제도를 시행했었죠? 그렇죠.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넘어서서 진나라 때는 어떤 제도?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죠. 군과 현을 두고 이제 통치를 해 나갔다면 바로 이 한나라의 고조는요, 군국제. 이 군국제는 뭐냐면 봉건제와 그 다음에 군현제를 이렇게 싹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봉건제와 플러스 군현제를 이제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핏 떠오르기에 선생님이 왠지 진나라 할 때 군현제를 설명 안 한 것 같네요. 춘추전국 시대 때도.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뤘겠지만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자기 가운데만 다스리고 이제 주변의 지역들을 모두 다가 이제 혈연적 관계가 있었던 제후들에게 봉토로서 나누어 줬었죠. 하지만 이 진나라의 군현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군현을 전국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현에다가 모두 다 지방만을 파견을 하는 그런 직접 통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봉건제는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라면 군현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군국제는 뭐냐면요, 왕이 가까운 지역은 군현을 줘서 왕이 직접 다스립니다. 즉 왕이 이제 자신의 직할지가 있다면 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바로 군현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군현제를 시행을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이 먼 지역 있죠, 왕이랑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군국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은 봉건제로서 제후를 두고 봉토를 하사하고
공납과 군역을 받지만 가까운 지역은 군현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군국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통치 방식으로서 바로 황노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한나라의 고조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전에 주나라가 멸망했으며 진나라가 멸망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고조는 조금 짬뽕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의 것과 진나라의 것을 짬뽕했었죠. 또한 황노사상이라고 해서 바로 고조는요 도가랑 법가를 함께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 같죠. 하지만 이것을 잘 버무려서 통치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가 너무 강력했잖아 진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서는 도가를 받아들여 황노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군국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점점 되면서 지방에 대한 막 그 지배권들이 조금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조 입장에서는 멀리 지역에다가 봉건제를 시행을 했던 그 지역을 조금씩 흡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봉건제의 땅들을 조금씩 흡수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한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등장하니 바로 한무제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조가 군국제를 통해서 가까운 지역은 군현제로 직접, 먼 지역은 봉건제로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봉건제 지역들을 하나하나 내 세력화, 내가 직접 통치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이 반복되자 주변의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한무제죠. 한무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무제는 진시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진시황을 많이 쫓았던 것 같아요. 진시황이 이제 불로장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무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무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한무제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봉건제적 요소를 없애죠. 그럼 남은 건 뭐죠? 그렇죠. 바로 군현제가 남죠. 그래서 한무제는 군현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 방식 역시 황노사상, 도가 법가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유교적 통치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교적 통치 방식을 도입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 정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료라든지 이런데 이 이름들이 좀 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고조랑은 조금 다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한무제의 주된 업적 중에 이제 대외적인 업적이 있는데요. 한은 항상 무엇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냐면 이 위쪽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인 흉노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흉노는 선생님이 진나라 할 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위쪽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으로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농경민족이었던 진나라에 많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 만리장성이었고 한나라 역시 이 흉노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왼쪽에 바로 누구를 파견하냐면 동맹국을 찾기 위해 바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나라의 중원이에요. 한나라의 중원을 두고 위에는 흉노가 있고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바로 장건을 서역에 파견을 하죠. 물론 가다가 잡히기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서쪽 지역에 가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대월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건이 찾아가면서 그 지역을 걸어가게 되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대월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그러면서 바로 이 서역으로 가는 길이 하나 개척이 되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비단이 많이 교육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루트가 개발이 되는데 여러분들 장건 누가? 한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서역으로 장건을 파견하면서 만들어진 길이 바로 비단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한무제는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이 한무제 시기에 어떤 조선이 있었냐면 바로 위만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이 흉노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자 한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위만조선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멸망의 길에 접어서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나라의 무제. 이 한무제가 이제 한나라의 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제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이제 중국의 밑에 지역이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제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이. 그래서 베트남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베트남 지역에는 남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 남월을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한무제가 이렇게 강력한 중앙 통치 방식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대외적인 사업들을 계속하게 되자 무엇이 많이 필요해졌을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무엇이 더 굉장히 부족해졌을까요? 그렇죠. 돈이 부족해졌겠죠.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한 말로 재정,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이러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치 방식,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그것들 전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통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가 그 경제적인 것들을 다 통제하면서 국가가 이제 많은 이득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우선 대표적인 것들은요, 바로 그때 당시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랑 철을 국가가 모두 장악하는 거예요, 유통을. 시장 경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균수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균수법. 근데 이제 프린트에다도 실어놨지만요. 균수법은 뭐냐면 바로 지역 간의 이러한 불균형, 물가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균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평준법이 있습니다. 평준법은 뭐냐면 우리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통제하고자 그래서 물자를 쌀 때 많이 국가가 사놓는 거죠. 막 사주고 비쌀 때는 그것들을 물건들을 풀어내면서 물가를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기와 관련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균수법은 각 지역 간의 그런 물가를 조절하는 법이 균수법이고요. 평준법은 각 시기별 비쌀 때 국가가 많이 풀어내고 쌀 때는 많이 사주면서 물가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빠른가요? 잘 따라오세요. 다시 들으시고요. 네,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 조금 오늘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되게 진지하지 않나요 오늘? 장난도 안 치고. 네. 왜? 빨리 찍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지금 잠이 막 쏟아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잠 쏟아지면 여러분들 잠깐 멈췄다가 들으시면 제가 이러고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통제 경제의 일환으로 바로 오수전이라고 하는 바로 돈을 주조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한무제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 봤을 때는 요 내용, 한무제의 대외 정책의 내용과 그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요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재정을 보충하는 거예요.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바로 통제 경제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한무제 진시황이랑 좀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한나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외척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외척에 의해서 바로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간에 잠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왕망은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국유화하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 매매를 금지하면서 이제 일정한 이제 귀족들이나 호족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신나라에 나타나죠. 하지만 이 신나라를 다시 한번 물리치고 바로 후한 시대를 연 그러한 왕이 등장을 하니 바로 광무제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광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광무제가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호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호족은 좀 정하면 지방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인데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따가 살짝 사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한나라에 이제 철기가 막 보급된단 말이에요. 철저 농기구가. 철저 농기구가 막 보급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보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방을 점점 장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호족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이 한나라 시대 때는 향거리선제라고 해서 지방에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들, 유교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으로 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호족이 자기네들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왕망이 이러한 호족들을 견제하면서 신나라를 세우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호족들이 광무제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나라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을 가운데 두고 전환과 후한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호족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물론 광무제가 이제 훌륭한 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척, 관료, 그다음에 환관, 이런 호족 등등의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어느 시대로 이제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되냐면 삼국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유비, 환우, 장비와 한 세트, 그죠? 그래서 위촉오, 조조, 유비, 송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황건적인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농민들이 황건적의 난, 그래서 막 노란 두건을 두르고 애들이 난으로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적어볼까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 촉, 오의 시대의 위진 남북조 시대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삼국 시대죠. 자, 잠깐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조금 나온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샤. 칠판이 깨끗해졌죠? 네, 바로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원권 학생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평소보다 못 찍은 것 같다고 보던 거라 그래도 지금 열심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정원권 학생에게 쌍욕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아마 한나라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좀 참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호족의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에서 고려에서도 잠깐 그 삼국시대 때도 나오죠. 왕건 이런 거 할 때 후삼국시대 때 나오는 것처럼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호족은 이제 지방 세력으로서 대체로 대토지를 소유를 했죠. 그리고 이들은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관리 선발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에다가는 각주도 달아놓긴 했는데요. 보시면 지방관이 호족의 여론, 호족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여론을 따라서 거기서 추천을 하는 거죠. 지방만이 호족들의 여론을 따라서 바로 유교적 소양, 뭐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다가 관리로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객관성이 떨어지죠. 호족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 한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부분 살짝 살펴보면요. 호족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자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이들의 성장을 허용도 하지만 견제할 필요가 있게 됐죠. 특별히 이들이 대토지를 자꾸 보유하자 한정법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를 한계를 정하는 거야. 땅 소유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법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 중농 억상책 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바로 호족을 막고자 했지만 호족의 성장은 막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제는 문화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한 무제가 아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한 무제가 어떠한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죠? 바로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죠.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가 유교가 널리 보급이 됩니다. 유교 중심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떠요. 그래서 뭐 오경 박사를 둔다든지 하면서 유교가 많이 아까도 뭐 얘기했죠. 호족도 뽑히는데 유교적 소양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교가 점차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유교에 대한 경전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해석하는 학문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죠. 이건 좀 알아주세요. 왜냐면 중국은 시대별로 이 유교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향이 바뀌거든요. 나중에 뭐 성리학도 나오고 양명학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한나라는 훈고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때는 뭐 한나라니까 히읗해서 뭐 이렇게 그거 가르쳐 줬었는데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나라는 훈고. 그래서 경전의 글구를 막 그 하나하나의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고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석을 막 다는 거예요, 설명을. 이게 훈고학이 주된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유학 플러스 신선사상이 결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가사상 이러한 것이 결합되는 것이 한나라 시대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 뭔가 유교만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추후에 성리학 되면 이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이 한나라 시대 때는 예전에 각 지역별로 있었던 이런 신선이나 도가사상과 결합되기도 하죠. 그래서 태평도라든지 나중에 오두미도 이러한 새로운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많이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역사서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와 그 다음에 동중서의 반고라고 하는 역사서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동중서의 반고는 이제 이 전한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사마천의 사기는 한나라 건국 이전, 특별히 그 내용들이 저술이 되는데 이 두 책 모두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쫓게 되죠.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다루기는 본가, 그다음에 표, 서, 그다음에 제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세가, 그다음에 열전 이렇게 해서 5부문으로 해서 기전체라고 하는 이거 말 좀 알아두세요. 이러한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 방식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굉장히 잘 유명하고 잘 출제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하나 더 바로 최윤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도 지금 쓰고 있죠. 바로 재지수를 계량을 해서 종이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재지수를 계량. 지금의 종이가 이제 보급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 이 한나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았죠.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우선 한무제. 그래서 한무제. 그래서 한 고조의 군국제와 조금 다른, 그죠? 새롭게 다시 군현제를 도입해서 중앙 집권화하고, 그다음에 유교를 통치 이념화하고, 그다음에 대외 정복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죠. 장건을 파견하고 흉노를 공격하며 고조선을 정벌하고 밑에 남을까지 정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지자 통제 경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통제 경제 내용까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나라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성장을 하고, 이들은 대토지와 황허의선제를 토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주석을 다는 글자 하나하나, 경전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훈고학과,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로서 기전체 형식을 쫓았다 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생일인데요. 네, 지금 졸린 눈 미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졸리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영상 자주자주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